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청북도 진천군의 마을에서 조선 정조 시절의 실화. 이 이야기는 조선의 제22대 왕이었던 정조 시절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1700년대 후반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마을에는 유성기라는 인심 좋고 평판 좋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유성기라는 부자는 다른 악독한 양반들과는 다르게 원래 서자 출신으로 어렸던 시절에는 부친에게 버림받아서 모친과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가 상업에 뛰어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에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밑바닥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신분상 차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자하게 대하는 편이라 마을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점은 유성기의 집에는 노비가 전혀 없었는데 이유는 그가 전부 면천을 시켜주기도 하였고 다시 노비로 전락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를 기본적으로 가르쳤고 특별한 재주를 원하는 자는 장인에게 기술을 배우게 하였고 상단에서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자리를 주었으며 무과 급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어 급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유성기가 아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는데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가 열린 문으로 들어오더니 슬금슬금 밥을 먹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자 거지는 말 없이 대뜸 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절반을 마시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반찬을 엉망으로 주어서 질겅질겅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그의 집사가 깜짝 놀라서 여자 거지를 끌어내려고 하자 유성기는 눈짓으로 만류했는데 유성기는 본인이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밥을 절반을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면서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고 그러자 그 여자는 밥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유성기는 옆에 있던 집사에게 다시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고 그 밥상 역시 여자 혼자 다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성기는 그 여자에게 돈을 한 무더기 챙겨주더니 아이와 갈 데가 없으면 다시 찾아오게 라고 얘기했고 그 여자는 돈과 함께 괜찮아 보이는 그 밥그릇을 들고는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상단에서 일하던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하나가 그 여자를 조용히 따라가 보았는데 마을 앞에 숲속으로 여자는 사라졌고 숲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이들은 칼이나 도끼 등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도망친 노비 등이나 산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마을의 부자나 양반 등을 습격해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던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에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라고 묻자 여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했는데 소문대로 인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두목이 씩 웃더니 다시 말하기를 그 말을 들으니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 돈과 그릇은 왜 가져왔느냐? 여자가 다시 대답하기를 만약 제가 돈과 그릇이라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저 혼자 해먹고 나서 두목을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 하나와 날카로운 칼이 있었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는 이 말을 듣고 그래, 우리들 중 머리 쓰는 건 네가 제일이니 이곳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광경을 숨어서 지켜보던 남자는 유성기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목격한 바를 말했습니다. 유성기는 한동안 별말이 없다가 옆에 있던 집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마을에 하루 세끼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따로 준비해서 주도록 하게. 그리고 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 쉬어갈 집도 한 채 알아보게. 이 말만을 했다고 하고 숲에서 봤던 무리들을 관아에 고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근처 다른 마을에서 재물이 털리거나 양반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유성기가 있던 이 마을만큼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졸업 앨범. 꿈을 꿨다. 가족과 함께 어딘가로 여행을 가는 꿈이었다. 여행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호텔로 들어갔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쯤이었던 것 같다. 하늘은 어둑어둑했다. 왠지 모르게 나는 혼자서 방을 쓰게 된 것 같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거기에는 눈에 익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호텔방이 우리 집의 내 방과 똑같았다. 책상이나 침대도 완전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나는 언제나 방에 커튼을 쳐놓는데 그것마저 같았다. 거기서 갑자기 장면이 넘어가. 나는 침대 옆에 앉아 벽에 기댄 채로 만화를 읽고 있었다. 읽고 있던 책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왠지 모르게 침대 쪽이 마음에 걸려 시선을 돌리니 침대가 반쯤 올라와 있었다. 내가 쓰는 침대는 접이식이라 한쪽을 올려 소파처럼 쓸 수 있다. 어라? 하고 생각하고 있자니 올라온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가 천천히 기어 나왔다. 그것은 초등학생 정도 키의 사람이었다. 머리는 길게 길러 허리까지 닿아 있었다. 얼굴은 머리로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여자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반신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여자아이인데도 복근이 나뉘어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띄었다. 하반신에는 갈색의 짧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맨발이었다. 그 아이는 침대 밑에서 나와 내 앞에 서서 천천히 얼굴을 내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엄청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마치 여자처럼 비명을 지른 것까지는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식이 꿈에서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눈을 떴다. 그렇지만 눈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약간 맥이 빠졌다. 공포심도 물러간 데다가 새벽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기로 했다. 결국 그날은 아무 일 없었던 듯 지나갔다. 다시 밤이 되고 잠이 쏟아졌기 때문에 나는 침대에 누워 전날 밤의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침대 밑이 마음에 걸렸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과감히 침대 밑을 살펴보기로 했다. 침대 밑을 뒤져보니 거기에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었다. 마음을 놓고 앨범을 펼쳤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다. 꿈에 나왔던 여자아이의 얼굴이 말이다. 이름 부분은 어째서인지 검은 유성펜 같은 것으로 빈틈없이 칠해져 있었다. 갑자기 공포심이 엄습해 나는 앨범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졸업 앨범은 쓰레기 소각장에 가져가 그대로 태워버렸다. 그 여자 아이의 이름은 결국 알 수 없었다. 왜 이름을 칠해서 잊지 못하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친구에게 물어볼 생각도 해봤지만 기분이 영 내키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인지는 결국 지금도 모른다. 하지만 앨범 속에서 그녀가 짓고 있던 표정만은 지금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모두가 웃고 있는 졸업 앨범 속에서 그녀는 오직 혼자 무표정인 채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는 가운데 혼자 무표정했던 그녀의 얼굴은 지금도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상한 노숙자. 저는 일본 오사카에 삽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하루는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떤 노숙자가 구석에 서서 앞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중얼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노숙자는 컵을 들고서 구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뚱뚱한 여자분이 노숙자를 지나치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게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돼지라고 말했습니다. 저 노숙자는 사람들을 모욕하면서도 돈을 받기를 바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키 큰 정정 차림의 사내가 지나쳤는데 노숙자가 인간이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인간. 맞긴 하죠. 당연히 그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지하철역에 좀 일찍 도착해서 시간도 죽일 겸 그 노숙자 가까이 서서 이상한 중얼거림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마르고 초췌한 남자가 그를 지나갔는데 그가 중얼거리길 소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말랐었습니다. 저에게는 칠면조나 닭이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뚱뚱한 남자가 노숙자를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감자라고 했습니다. 살찐 사람은 돼지라고 부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회사에서는 그 노숙자와 그의 희한한 행동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던 말에 대해 무슨 논리나 패턴을 찾아보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초능력 같은 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 노숙자는 사람들의 전생이 무엇인지 알았던 걸까요?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은 환생을 믿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를 여러 번 관찰했고 저의 가설이 맞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토끼, 양파, 양 또는 토마토 같은 걸로 부르는 것을 주로 들었거든요. 어느 날 호기심에 못 이겨서 저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걸어가자 저를 보더니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컵에 돈을 좀 던져주면서 혹시 초능력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노숙자는 미소를 짓더니 네 그렇수다. 나는 초능력이 있답니다. 몇 년 전에 생긴 능력인데 형씨가 생각할 만한 건 아니고 나는 미래를 본다거나 생각을 읽는다거나 하는 능력은 없수다. 저는 간절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능력이 뭔데요? 라고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그저 누가 가장 마지막으로 먹은 게 뭔지에 알아맞추는 것이요. 그가 맞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는 빵이라고 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토스트였습니다. 저는 머리를 절레절레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누군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초능력 중에서도 그건 정말 쓸모없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에 그 노숙자가 인간이라고 말했던 게 생각나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애군. 나는 귀신 같은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작년 오봉 때는 조금 무서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비이성적인 힘이 관련되어 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나와 여동생이 동시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둘 다 다른 지방의 대학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4월부터 집에는 부모님만 계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집이 비어 어머니가 적적해할까봐 걱정한 아버지께서 개를 사왔습니다. 결국 집구석에 계집을 만들고 개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하자 나와 여동생은 각자 하숙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러 나는 오봉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대단히 큰 형태로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교통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러졌단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길을 건너다 자동차의 옆구리를 부딪혀 날아가 전치 3주의 골절상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이라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변을 잘 보고 다녀야죠. 부주의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라고 웃고 넘어갔지만 설마 나에게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고는 7월 중순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전에 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를 얻어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이유는 여동생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가끔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돌아온 직후 남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포자기하고 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생의 친구가 동생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어머니가 달려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옆에서 나타난 차에 치였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집에 애기 낀 것 같아. 너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거라.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저녁밥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초등학교 때 묻은 타임캡슐을 꺼내기 위해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나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한껏 신나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달려가다 모퉁이로 커브를 꺾은 순간 눈앞에서 빨간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의 기억은 무척 애매합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나는 자동차에 받쳐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7m 정도를 그대로 날아간 뒤 아스팔트에 부딪혀서 뒤통수에서 피를 흘리며 온몸에서 경련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후 다행히 근처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집 주소만 말하고 그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도 생각보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8바늘이나 꿰매는 큰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를 빼고 타임캡슐을 열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찾아와 내 물건들을 주고 갔습니다. 그중 미래의 자신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나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죽어 있을지도 몰라. 사고나 다른 이유로 라고 써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미래의 자신에게 쓰는 편지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일이 덮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가 조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계집의 위치가 불단의 구석, 게다가 남서쪽에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집에 찾아온 풍수사의 말에 따르면 불단이 막아주고 있던 이기문의 결계를 축생이 부순 탓에 그 방향에서 애군이 날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 가족은 바로 계집을 옮기고 불단이 있는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집을 옮긴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개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애군을 모두 가지고 가버린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5번째 이야기, 별명.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생 시절 저희 과에 엄청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미야시타라고 합니다. 사실 미야시타 본인은 작은 덩치에 선이 가느다란 평범한 여성이었는데 당시 그녀 본인은 몰랐지만 주변에서 그녀를 부르던 별명은 최종병기였습니다. 그 유래로서 몇 가지 일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야시타는 고등학생 시절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그 편의점은 평소부터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의 목격담도 있어 야간에는 손님이 거의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편의점의 점주는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점주 본인도 야간에 귀신을 목격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운영을 하지 못해서 손해가 막심했다고 합니다. 알바생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점주가 혼자서 항상 새벽 전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야시타가 야간 알바에 들어가자마자 어째서인지 귀신이 일절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미야시타는 다른 알바생보다 훨씬 많은 급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미야시타의 친구가 폐가에서 담력 테스트를 하고 난 뒤로 종종 자기 방에서 남자 귀신을 보게 되었다며 미야시타에게 상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미야시타가 친구 방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그날 이후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는 숙부의 부탁으로 어느 맨션의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미야시타였는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처럼 나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미야시타가 하루 자고 난 뒤에는 그런 얘기가 사라지고 평소에 음침했던 분위기 또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숙부가 거금의 사례금을 안겨주며 미야시타가 어제 묵은 그 방은 자살 사고가 있던 방임을 알려주었는데 본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야시타가 대학 시절 일본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명하다는 절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행지에서 들른 절의 주지스님이 미야시타를 보자마자 당신은 용신님의 가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며 크게 절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시타 본인은 평소에도 유명하다는 점쟁이에게 사주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영험하다고 소문이 난 곳일수록 미야시타에게 쩔쩔매면서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이 사연들이 오컬트적으로 최종병기라는 별명이 붙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녀는 그 힘을 이용하지 않은 채 여행사의 직원으로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 이상한 일. 저는 평범한 가장이고요. 아내랑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오고 자꾸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물건이 없어졌다가 엉뚱한 곳에 나타나거나 벽에 사진 액자가 자꾸 떨어지거나 그런 사소한 트러블이 종종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자고 큰 방에서 아이와 아이 엄마가 같이 잡니다. 그런데 전에 안 그러던 아이가 이사 온 뒤로는 자꾸 이불에 오줌을 싸서 물어보니 밤에 자꾸 무서운 꿈을 꾸고 새벽에 깨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섭답니다. 애들이 원래 저러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이프가 일하고 있는 저한테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면서 아이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사 온 뒤에 직장이 멀어져서 새벽 일찍 일어나 자고 있는 아내와 아이의 얼굴만 잠깐 보고 출근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깰까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제 목소리로 엄마 몰래 고기 먹자 라고 그랬답니다. 지금도 머리가 쭈뼛하네요. 저는 평소에 미신도 안 믿고
종교도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뭔가 무섭습니다. 7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형님. 군대를 갔다 와서 1학년으로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신입생 OT를 갔었어. 무작위로 배정되었던 조에 인상 좋은 형이 있었는데 눈이 마주쳐서 살짝 고개 까딱이며 서로 인사한 걸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어. 여튼 가끔 수업 끝나고 친해진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가면 그 형은 항상 콜라만 마셨어. 뭐 난 술 안 마셔도 어색한 거 없을 만큼 친해졌는데 다른 동생들은 친해지고 싶어도 그 형이 나이도 좀 있고 하니 친해지기 어려웠나 봐. 술 게임 하다가 동생들이 그 형을 저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형이 술 게임에서 졌어. 술 못 마시는 형인데 동생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벌칙주를 따라주며 마시라니깐 마지못해 마시더라고.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자 그 형이 알딸딸해진 상태로 막 혼자 말하는 거야. 뜬금없이 그 형이 어떤 동생한테 너 사고 친 적 있지? 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 다들 웃다가 갑자기 뭐지? 이런 표정으로 그 형을 다들 쳐다보는데 얼굴 빨개진 상태로 너 뒤에 할머니 있다. 이러는데 다들 상황 파악 안 돼서 멀뚱멀뚱 보고 있으니 그 지목당한 동생이 형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며 정색하는 거야. 그러자 형이 말하길 뒤에 할머니 있는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동생이 화내면서 벌떡 일어나더라. 어디서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 장난 치지 마세요. 아니, 형이면 다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살벌해졌어. 무슨 상황인진 몰라도 싸움 나기 일보 직전이었어. 그래서 내가 형을 데리고 나온 뒤에 편의점에서 컨디션이랑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앉아있는데 그 형이 갑자기 자기가 실수한 거 있냐고 묻더라.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이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며 다시 애들 있는 대로 가자길래 따라 들어갔지. 들어가 보니 그 동생은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대고 있었어. 형이 미안하다며 사실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기가 약해진다. 그래서 술을 안 마시다 보니 조금만 마셔도 취한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걔는 씩씩대며 혼자 술 마시더라고. 근데 어딜 가든 꼭 까부는 놈들. 한 명씩 있잖아. 그 까부는 놈 하나가 형 귀신 보실 수 있으면 저한테도 귀신 붙어 있나요? 라고 묻는데 그 형이 화난 동생을 쓱 보고 나서 자기가 귀신 볼 수 있는 걸 믿게 만들려는지 모르겠는데 응, 너한테도 귀신 있어. 근데 내가 귀신을 보고 상대방한테 말하면 몸이 너무 아파서 못 본 척 하는데 약간 실수한 것 같다. 그러자 그 동생이 물었어. 정말 죄송한데 저한테 붙어 있는 귀신은 어떻게 생겼나요?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해줄게. 네 옆에 아줌마가 너 오른팔 주무리고 계시며 울고 계신데 아무래도 너희 어머니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형이 술 안 깼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무례한 패드립인 것 같잖아. 근데 그 까불던 놈이 갑자기 눈물을 훌쩍이더라고. 그 아줌마 어찌 생기셨나요? 라고 묻자 단발머리에 눈썹이 어쩌고 코가 어쩌고 옷은 못 입었고 쭉쭉 말하는데 그 녀석이 대성통곡 하더라고. 그때 그 화난 동생도 호기심 넘치는 얼굴로 보더라고. 조금 있다가 까풀이가 울면서 말하는데 어렸을 때 엄마랑 시장을 가다가 차가 돌진해 오는 순간 엄마가 자기를 밀치고 차에 치여 돌아가셨대. 자기는 차 범퍼 옆에 치인 뒤 오른쪽 팔이 박살나서 아직도 팔에 철심 기우고 살고 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애들 전부 저 형이 진짜 귀신 본다는 무서움과 호기심 어린 얼굴로 보고 있더라. 나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오줌 지릴 정도로 무서웠다. 그때 애들이 서로 자기한테는 귀신 없냐고 묻는데 대부분은 없지만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한테는 있다. 워낙 많은 사람은 귀신이 4명까지 붙어 있는 걸 봤다. 시도 때도 보이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 반투명인간 연기처럼 보이는 귀신이 또렷하게 보여서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시는데 오늘 실수했다고 하더라고. 그 형 말 듣고 아까 그 화난 동생이 형,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고딩 때 친구랑 술 마시다가 친구가 지나가던 할머니를 벽돌로 찍어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다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결국 다 잡혀서 친구는 소년원에 갔고 전 보호감찰 받았는데 왜 저한테 그 할머니가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형이 대답했다. 하나의 귀신이 한 명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귀신이 여러 명한테 있는 경우도 있어. 네 친구한테도 있을걸. 근데 아무리 워낙 많은 귀신이더라도 사람을 해치진 못해. 그냥 그 사람이 죽을 때를 기다릴 뿐이지. 그 할머니의 묘라도 찾아가서 사죄하면 용서해 줄지도 몰라. 그 말 듣고 그 동생은 고맙다며 먼저 집에 갔고 그 형이 귀신 본설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어릴 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몇몇 사람한테 연한 연기처럼 뭔가 따라다니더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건 줄 알았대. 그러다 고딩 때 친구랑 술 마시고 그게 귀신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귀신을 보더라도 모른 척하면 되는데 그걸 말로 꺼냈을 경우에는 몸살 수준을 넘어 몸이 상당히 아프게 된다고 하더라고. 군대 갔다 오니 귀신도 안 무섭고 술 좀 마셔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이런 일 겪고 나니 아직 조심해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그 화냈던 동생이 그 형한테 어찌어찌해서 그 할머니 산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는데 이제 자기한테 귀신 없냐고 물어보더라. 형이 웃으면서 잘했다며 이제 귀신 없다고 말하니 기뻐 죽으려고 하더라고. 형, 진짜죠? 감사합니다. 이러고 수업 들으러 가더라고. 걔 뒤에서 그 형이랑 걷는데 형이 작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어. 제 뒤에 아직 할머니 계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네. 8번째 이야기, 소문의 폐가. 오랜만에 대학교 동아리방에서 동아리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밖에선 억수 같은 비가 내렸고 간간히 천둥이 울리기도 했다. 이런 날엔 역시 무서운 이야기가 최고지. 누가 꺼낸 말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호응했고 결국 서로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평소 마초 기질이 있고 언제나 먼저 나섰길 좋아하는 A의 차례가 되었다. A는 헛기침을 하면서 분위기를 잡았고 다들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건 한 달 전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 다들 학교 오는 언덕길 근처에 있는 폐가 알지? 친구가 그 동네 사는데 거기 요즘 귀신이 나오는다는 소문이 있더라. 내가 뭔 헛소리냐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 친구는 진짜라면서 우겼어. 요즘 세상에 귀신이 뭐냐. 그래서 내가 거기 직접 갔다 오겠다. 그 녀석한테 큰 소리를 쳤지. 11시가 넘은 밤에 친구 녀석을 끌고 그 폐가 근처로 갔어. 일단 친구 녀석은 차 안에 있으라고 하고 혼자 후레쉬를 들고 들어갔어. A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심호흡을 한 번 했다. 2층 집이었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는지 먼지가 가득했어. 먼저 2층으로 올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올라갔지. 처음엔 좀 무서웠지만 역시나 거긴 아무것도 없었어. 1층으로 내려와 안쪽에 있는 방 쪽으로 걸어갔지. 근데 거기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야. 솔직히 진짜 무서웠어.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까이 다가갔어. 그리고 문 앞에 섰는데 문 안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무 놀라서 바로 뛰쳐나왔지. 곧바로 조수석 문을 열고 자고 있던 친구 녀석을 깨운 뒤에 곧바로 돌아갔어. 그리고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거봐라 역시 뭐 있다니까 라고 말했지. 진짜 장난 아니더라. 한 일주일인가? 괜히 무서워서 못 가다가 너무 궁금해서 낮에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모두가 A의 이야기에 숨 죽여가며 집중했고 이야기가 끝이 나자 역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수근거렸다. 그렇게 동아리 회식은 무르익었고 비가 그칠 쯤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끝내 난 A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었다. 한 달 전 A가 갔던 그 집에서 여자아이가 무참히 살해당한 채 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고. 그 여자아이는 A가 그곳에 갔을 때 아직 살아있었다고. 그리고 범인이 나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거야. 9번째 이야기, 배관공의 실화괴담. 배관공 일을 하시는 분의 경험담입니다. 하루는 어느 아파트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갔답니다. 들어가 보니 눈빛이 날카로운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소파에 그냥 깊숙이 몸을 묻고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대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태를 보니 천장의 보온재를 다 뜯어내야 했던 상태로 보였다는군요. 위쪽 상태를 보기 위해서 천장의 환기구 같은 부분에 머리를 넣고 확인하는데
한쪽 구석에 노란색 종이에 뭔가 쌓여있는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공구로 끌어서 꺼내보니까 식칼이더랍니다. 오래돼서 녹이스럽고 곰팡이도 껴있고 그래서 순간 놀랬지만 이 집에 무슨 주술적인 의미의 물건인가 해서 함부로 만진 게 문제가 될까봐 다시 쌈에서 넣어놨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한테 공사가 조금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천장에 있는 칼은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칼이 있냐고 되묻더랍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오래된 칼이 잘 쌈에 있더라고 말을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덜덜 떨면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랍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이 와서 칼을 꺼내달라고 해서 꺼내서 보여주니 둘의 반응을 보았을 때 전혀 모르는 물건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는 경찰에 연락을 했고 백원공 아저씨는 돌아갔답니다. 며칠 후 경찰에 연락이 와서 참고조사해야 한다고 경찰서로 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갔더니 별건 없고 방문 목적, 주민번호 등등 적어주고 나오는데 담당 형사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가 친엄마가 아니고 계모여서 딸과 사이가 많이 안 좋았다고 그래서 딸이 돈을 들여서 부적을 쓴 거라고 하더랍니다. 등골이 오싹했고 저주를 품은 칼을 직접 만졌다고 생각하니 머리털이 곤두서더랍니다. 집에 가면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고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현관 앞에서 소금을 뿌려주더랍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칼을 넣어놓는 주술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주술이라고 하네요.